취업 전략의 정기성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랜드인의 정지성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설계 업무 6년, 그 다음에 전략 마케팅 5년 이렇게 했었던 어쨌든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근데 로봇 산업협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타이틀은 거창하게 로봇 산업 취업 전략이라고 잡아보긴 했는데 도대체 로봇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구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뭘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대표 직무들이 있는지 세 가지 항목으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글로벌 산업 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외국 취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외국 취업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어쨌든 내가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는데 로봇 산업이 괜찮은 산업일지 아닐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산업의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 커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은 어떤 기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걸 이제 태동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성장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정기 또는 성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쇠퇴하겠죠. 그래서 산업이 체인지가 된다든지 이런 사이클을 겪게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에도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깡패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한번 도팅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어떨 것 같냐? 디스플레이는 LCD라고 하는 기술은 이미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커브에서 지금 느껴지시는 그 시사점이 딱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로봇은 어디 있을까요? OLED는 이 정도 와 있단 말이에요. 로봇은 어디 있을까요? 로봇은 저는 태동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진입하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산업협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5개년 지원받아가지고 올해 3월 달부터 5개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1,000억을 넘게 지원을 했어요. 아까 금액 규모 보셨죠? 정출연에서 한 860억, 그 다음에 또 협회에다가 100억. 이게 말이 억 단위지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5년 동안 교육하고 활성화 쪽에다가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 이전에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 17년에서 2000년 이미 벌어진 일이죠. 전 세계 매출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 억 달러니까요, 이게. 시장 자체가 CAGR, 연평균 성장이 한 22% 정도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는 그 커브가 더 가팔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32%까지도 이렇게 연평균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커브를 보게 되면 그냥 성장할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성장기로 초입 진입하는 그때 이제 내가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쌓는 준비,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로봇 산업은 글로벌리하게 크게 세 가지 세그먼트로 나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조, 매니팩처링용 로봇입니다. 자, 매니팩처링용 로봇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용 로봇, 서비스용은 물류, 로지스틱스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뭐 드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은 딱 두 가지 단어예요. 무인화, 사람 없애고 자동화, 24시간 그냥 알아서 하게끔. 무인 자동화입니다.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로도 우리가 대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무인하고 자동이에요. 뭐 AI니 뭐 머신러닝이니 딥러닝이 요거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지향점은 무인화와 자동화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런 환경들을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하고 컴포넌트, 파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도 요 동네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어느 산업 세그먼트에서의 규모가 가장 크죠?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 또는 매니팩처링 산업을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로봇이 활용성이 크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년도부터 올해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볼륨은 제조 로봇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성장성은 파츠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리학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피자, 판 사이즈는 산업용 로봇이 가장 크지만 성장세는 소프트웨어하고 제어 설계 쪽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리학에 로봇 잘하는 나라다라고 하면은 세 국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중국, 일본은 각각 예전부터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실제 어떻게 여러분들 좀 기술하면은 미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이 정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육성 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육성 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수치는 2020년 국가별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예요. 얼마나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로봇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인구 밀도 대비해서 로봇 대수가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자, 그래서 제조업 1만 명당 산업 로봇 대수는 한국이 가장 많고 중국이 가장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막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 후행주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키우려고 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시장 매출 규모를 15조 수준까지도 키우겠다. 그래서 제조 로봇도 확대를 하고 서비스 로봇도 계속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세그먼트를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생태계,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우리가 매니팩처링,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품이 되느냐 아니면은 제어 설계 쪽, 소프트웨어 쪽이 되느냐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시게 될 필드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는 거예요? 왜? 로봇을 우리가 시키지 않고 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리모컨으로 계속 조작하게 되면 그냥 내가 몸만 좀 덜 쓸 뿐이지 내가 현장성은 계속 확보되어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싫다. 24시간 무인 자동화, 무인화와 자동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쪽도 정말 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3차 지능형 로봇 기획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실제로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까지 누적 대수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돈을 투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돈을 투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 말씀드렸던 내용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산업은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는 초입이다. 그러면은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IPO 했을 때 내가 잘 될 것 같은 기업 잡아놓으면 성장성이 어마무시했을 때 내가 다 덕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내가 필드 엔지니어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5년, 10년 되다 보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알리바바 마이언 회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30년 후에는 가장 전 세계에서 뛰어난 CEO가 로봇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 정말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글로벌리하게는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리딩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시키는 속도나 아니면 전체 매출 규모 같은 거는 중국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크게 산업용과 그다음에 공공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은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용도로 수단으로서 로봇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 CGV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 바리스타 머신 있죠. 그거는 정말 코딱지만한 매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다 파츠 데리고 와가지고
조립만 하는 수준이고 실제 한국 엔지니어분들이 인발브를 하시는 거는 거기에서의 동작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뭐 로봇 동아리 같은 데에서는 처음부터 완전 맨 땅에서부터 이렇게 다 용접까지 해가지고 이 용접, 초음파 용접이 좋냐, 무슨 용접이 좋냐 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는 부품 파츠 업체에서 해주고 우리는 필요한 것만 사다가 최적 제어 설계를 하는 게 한국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은 이 정도로 우리가 감을 잡아보고 두 번째, 채용 시장에서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시게 되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 빼고 로봇 회사에다가 쓰기가 쉽지 않으실걸요?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면접관분들은 여쭤보시는 거예요. 면접관분들이 다 엔지니어 출신, 이공계 출신이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되게 밸류를 주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은 딥러닝, 뭐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이고요. 근데 이거는 부산물이고 수단일 뿐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는 컨버전스하고 커넥션 이 두 가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드에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코멘터리가 붙으면 커넥션과 컨버전스, 통합 또는 융합, 연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활용을 해주시면 야 그래도 너 좀 맥은 짚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장표까지 띄어가면서 하냐면 로봇 쪽은 지금 학사 출신보다는 석사분들이 주력이 되는 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센서면 센서, 제어 설계면 제어 설계, 특정 머시너리면 특정 머시너리 이 정도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었을 때 채용 매력이 올라가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 연구생 수준의 프로젝트 갖다가는 범용성은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야 우리가 데리고 오면 얘를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매력도는 실은 느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석사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을 물어보면 자기 랩실에서 도미넌트 되어 있는, 매몰되어 있는 표현들이 계속 내 논문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면접관들은 네가 진짜 4차 산업혁명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단어를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만 모르는지 1, 2, 3차도 모르는지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따금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농업혁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읍시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물어보면 뭐 농업혁명?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 2000년도에 각각 1, 2, 3, 4차 산업혁명이 기계화, 대량 생산화, 정보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키워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로봇 타이틀이 지금 이거잖아요. 로봇 산업에서의 채용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펙을 고민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스펙이 고민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스펙을 많이 보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타 산업 대비해서는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량화된 수치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열시켜서 끊어내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에서 지원자 수가 많을 때 효율적인 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하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업 부문이나 사업부 형태로 이렇게 서포팅하는 형태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설시키거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구직 활동하실 때는 내가 학점 3.5라서 삼성전자는 떨어지더라도 3.5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는구나. 왜 불러줬느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우리가 필요한 역량들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면접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필드가 로봇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내가 해볼 수 있는 산업 분야도 많을 건데 그 중에서도 센서면 센서, 제어면 제어, 아니면은 열 유체 해석이나 뭐 동작 해석이면 해석 이런 식으로 본인 주특기 분야를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나를 PR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특기를 갖고 있는데 야구회사하고 농구회사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석사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선호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내 주특기가 뭐냐라고 하는 걸 판단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쪽에다가 지원을 해보시는 게 구직 확률이 높아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맘대로 그냥 스펙을 크게 5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타 산업 대비해서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채용 규모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필드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동네에서 가장 직무에서 채용 볼륨이 높은 비중은 공정 관련된 엔지니어와 소자나 설계 관련된 엔지니어겠죠. 요 동네는 어떻게 보면은 학점과 어학이라고 하는 기본 스펙, 그러니까 기본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장 높게 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이 진행되는 필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효율적인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자격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일반 기계기사 갖고 있으면 디스플레이 설계 잘 할 수 있나요? 화공기사 갖고 계시면 반도체 분석을 더 잘 하실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크게 상관이 없는 필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나 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로봇 산업 쪽에서 제어 설계나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동네는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곧 수명이다. 내 회사 생활의 수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업력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전문성보다는 나중에는 이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리더로서 기획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후배 사원이 설계를 해오면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무자를 빨리 벗어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필드가 저는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정 분야만 잘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디퓨전 엔지니어다라고 하면 디퓨전 공정만 잘하면 업무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파셜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5년, 6년, 7년 여러분들이 업력이 쌓아가시면은 내가 한 부분에만 도미넌트 되어서는 나중에 선택권이 줄어드는 산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는 또 말씀드리죠. 자동화하고 무인화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국내 제조업의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 역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부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하시고자 하면은 기존의 머신을 다루시던 분들이 소프트웨어나 제어 쪽 역량을 추가시켜가지고 로봇 쪽에서 여러분들 선배로 딱 군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모시게 된 박준태 연구소장님께서도 대기업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장비와 이렇게 머시너리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셨었던 분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대표분들 다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그 생산 최적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나오셔서 회사를 차리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AI 또는 특정 센서에 대한 적확도 이런 항목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놓으셔야지 내가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학점보다는 이력 경력이나 프로젝트, 교육 이런 경험이 더 채용 매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라고 해도 학점은 중요하겠죠. 3.2인데 프로젝트 5개 한 친구랑 3.8인데 프로젝트 3개 한 친구랑 누굴 뽑을 것 같아요? 3.8인데 프로젝트 3개 한 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역량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경력 그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다른 필드보다는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이 될 거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로봇 쪽에서 업무하고 계시는 분들 한 3분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더니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려봤어요. 이 산업 성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산업 안정성이나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되려 물으시더라고요. 너 회사를 왜 다니니? 예? 회사를 왜 다니니? 해가지고 나는 이게 재미있어서 이 산업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2분이 계셨어요.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죠. 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직관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반도체, 내가 만들더라도 이게 반도체가 되는 건지 아닌지 몰라. 그 다음에 내 휴대폰에 막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뭐 생긴 게 무슨 동작을 하는지 잘 연상도 안 돼. 근데 로봇 어때요? 내가 제어 설계를 했어. 또는 셋업을 했어. 그러면 실제 얘가 움직이는 것도 디버깅하고 트라이얼 앤 에러하고 시키고 이런 자체가 업무적 특성도 있겠지만 내 연구나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이 과정 자체가 타 산업보다 되게 재밌고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사람 스트레스는 복이겠죠. 네. 선배를 잘 만나는 게 회사에서는 복인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2번째, 조직이나 환경이 업력이 짧은 산업이잖아요. 타 산업 대비.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이 주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산업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표현 쓰겠습니다. 꼰대분들이 회사를 차리신 다음에 꼰대들만의 성장 방정식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서 여러분들 면접위원분들도 다 이제 꼰대 기질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지금 태동기에서 성장기 초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좀 젊습니다. 좀 젊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라고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젊은 꼰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3번째, 고용 안정성. 그러면은 회사 내가 다닐 때 뭐 재미도 조금 타 산업 대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타 산업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이 좋은 환경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잘리거나 내가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직이라고 하는 게 타 산업보다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로봇 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자빠질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인 들어가시면 돼요. 네. 내가 잘릴 것 같다. 헤드헌터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로봇 산업에서 계속 발을 담그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팔려 나가려면 어쨌든 나만의 특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봇 쪽에서는. 자, 채용 특징을 3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흔히 얘기하는 뭐 자격증, 학점, 학벌, 뭐 어학 점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산업에 대한 열정이나 실력을 우선시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타 산업과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 책상머리 공부도 좋지만 실제 만져보고 코딩 치고 내가 움직이는 거 계속 디버깅 해보고 하지 않는 이상 현직자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거리가 적어요. 실은. 로봇 쪽 회사에 지원했는데 연력각법증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설계 툴 뭐 써봤어요? 파이썬 써봤습니다. 그러면 C#은 못 다루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3D 설계 툴 뭐 다뤄봤습니까? 저는 프로에 다뤄봤습니다. 우리는 소록 쓰는데 혹시 소록도 뭐 비슷하니까 다룰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그다음에 유체역학이나 이런 해석 쪽을 NCS를 써봤습니다. 라고 하면 NCS 그 파라미터 어디까지 운영을 해봤어요? 이런 식의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이 와요. 로봇 쪽은 왜? 이 친구를 뽑으면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기하고 관심 분야를 딱 명확하게 지정을 해놓으시면 이게 범용성은 줄어들더라도 내가 딱 지원하는 횟수 대비 구직 성공하실 확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시나요? 네. 자,
산업하고 채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여쭤보고 싶은 항목 있으시면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네. 로봇 산업이 중소기업이 많은데 네. 연봉이나 이런 거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거 일단 그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에서 떨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직군이나 직무에 대한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판교 가보세요. 지금 IT 엔지니어들 다 한 장씩 찍고 있어요. 예, 대리건 나발이건. 예.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은 한 23명인데 대리 2년 차가 1.2억 찍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로봇도 지금은 이제 태동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성장을 못했다 뿐이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앉은 자리일지라도 나중에는 내 몸값이 계속 스티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겠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기회를 찾는 거는 그냥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기업은 딱 들어가게 되면은 다 거의 똑같습니다. 차장 2년 차, 차장 1년 차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뭐 차장 2년 차, 차장 3년 차 비슷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느냐 또는 내가 이제 실력에 따라서 그 처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 필드 자체는 물론 타 산업 대비해서 평균 연봉이 낮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솔직히 지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같이 이제 모시고 업무를 하려고 하시는 뭐 기업주나 아니면 CEO나 채용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좀 우리를 좀 믿고 같이 해보자. 그러면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보장을 개런티를 해줄게. 이렇게 아마 어프로치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재밌잖아요. 예. 재밌대요. 제가 세 분한테 진짜 물어보니까 재밌대요. 다른 한 분은 그 자동차 회사 계시던 분이었었는데 재밌대요. 진짜. 야, 내가 좀 더 늦었으면 이런 선택 못했을 것 같았는데 진짜 로봇 쪽으로 잘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재미를 한 4년, 5년, 6년 정도만 재미를 즐기시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연봉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네. 아까 전에 국내 사업이 제조랑 생산 중심으로 성장을 예상하신다 하셨는데 네. 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로봇 쪽으로는 중심으로 성장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출 규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특징이 산업 특징이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의 지향점은 무인화하고 자동화예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로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직에 의해서 그쪽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일 뿐이지 성장성은 제조하고 그 서비스업 쪽이 성장성은 더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언제 역전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 쪽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처럼 실제 돌아다니는 기술을 인테그레이션 시켜가지고 매니팩처링 활동에 대한 고도화를 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방향성이지. 야, 로봇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A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B 로봇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건 작전을 정부에서 짜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그 로봇 쪽에서 또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직무는 실은 오늘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멘토분들께 디테일한 사항은 한번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채용 공고를 몇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현직자 인터뷰 3번 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로봇 산업은 본인만의 특기 영역 같은 거를 개발을 해놓으시는 게 채용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는 이거 하면 잘 하겠네 싶은 게 가장 채용 구직 성공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야구를 대학원에서 2년 동안 했는데 축구회사 처우가 좋다라고 해서 축구회사에 지원하면 내가 뽑힌다 안 뽑힌다? 뽑힐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랩실에서 어떤 연구 주제 또는 어떤 교수님 밑에서 무슨 활동을 했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 그 타이틀, 그러니까 학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로봇 쪽에서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직무는 여러분들이 그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채용 공고가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소기업 구직 활동하실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입사 의지나 열정,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삼성의 지원 동기를 쓰라라고 하면은 뭐 초격차, 1등 DNA, 뭐 비전 2030 뻔한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로봇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가 한 3명 있는데 1번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기 대학원 랩실에서 했던 것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B 지원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는 대학원에서 한 3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중에서 A 회사, 제가 지원한 지금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한 2가지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A 회사는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뿜어져 나오면 보세요. 2명의 지원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업 듣고 프로젝트 해가지고 설계 능력 갖다가 마스터 솔루션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되게 무책임한 표현이잖아요. 마스터 솔루션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은 만들지 마세요. 뭐 미래로 가는 마스터 키가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러면 회사 쪽에서는 알겠어.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마스터 솔루션이 될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타 지원자 대비해서 실제 내가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네 회사 판교에 있잖아. 판교 땡땡 랩실에서 나는 제어 계측 CA 엔지니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어 설계나 아니면 해석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니네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땡땡땡 제품에 대한 운동성하고 수명 신뢰성을 향상시켜서 타사 대비해서 가벼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회사에 도움이 될게 라고 하면은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라고 해가지고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진짜 묻지마 지원하시면 곤란한 산업이에요. 로봇 산업은. 예. 그리고 이 석사분들이 내가 연구 주제를 예를 들어서 AI 융합 공학과를 전공해서 이렇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뭐 코딩이나 알고리즘 종류는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실제 부품이나 파츠 회사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AI가 어떻고요, 머신러닝이 어떻고요. 근데 실은 우리는 그 제어 부품 설계하고 센서 설계하는 쪽인데요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안 뽑히겠죠. 학교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래서 회사에 대한 정보, 직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크게 2가지 엔지니어 사이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담당과 소프트웨어 담당. 아까도 지원할 때 여러분들 그 대학에다가 이제 서포팅을 해줄 때 학과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로봇 학과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외하면 크게 전자과, 기계과, 그다음에 산공이나 산경 이쪽으로 가게 되죠. 산공이나 산경이 이쪽 아랫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드웨어 기계과일까요? 전자과일까요? 이 동네는 2개가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기계과일까요? 전자과일까요? 이 동네도 2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요즘에 기계과 분들은 코딩 못 쳐가지고는 안 팔려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선배 중에서 기계과 해가지고 4대 역학만 알아가지고 그걸로 회사 가시는 분들은 철강이나 그쪽밖에는 없어요. 예. 요즘에는 다 이렇게 뭐 파이썬이나 C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아두이노라도 한 번씩은 만져봐야지 그래도 제어나 센서 쪽 이쪽으로 해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기구 설계 쪽이라고 하면은 기구 설계 툴이 중심이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나 제어 설계 해석 쪽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니까 소프트웨어 툴을 어떤 툴을 다뤄봤느냐라고 하는 거. 보안이냐 아니면은 그 머신 하나에 들어가는 UX, UI, MCU 중심의 설계냐 아니면은 기업단에서의 시스템 레벨 설계냐 아니면 보안 쪽이냐 유저 프렌들리한 거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딱 특기를 전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PM이라고 하는 직무는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원 또는 이 전반적인 그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매니저. 여러분들 신입사원도 PM 업무를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정 쪼은다라고 하죠. 책임님 이거 부품 설계 수요일까지 하기로 됐는데 수요일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김대리 수요일까지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내가 곤란해지는 상황. 이제 그게 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S 어떻습니까? CS 고객사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납기를 수요일까지 맞춰달라고 했는데 내가 PM을 잘못했건 아니면 우리 리더가 잘못했건 수요일까지 납기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계속 쪼임 당하고 이제 본사에다가 나는 쪼우지만 본사는 직접 쪼임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쪼임 당하고 이런 게 이제 CS겠죠. 품질, QA 분들은 QA, QC, QM 어쨌든 품질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적이 가장 많습니다. 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NG, 이거 불량, 이거 개선 필요해요. 이런 숙제를 만들어내는 업무 그 액션들을 주로 하셔야지 본인들의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에 적이 많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역량 중심으로 보유 역량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뒤에서는 뭔가 인성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인성 역량? 네. 그래서 캐릭터를 조금 따집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요 동네에서 그래도 업무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두 가지 타입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살 타입. 네.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NG입니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쌈딱 타입. 이거 NG니까 이거 나와가지고 필드 이슈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엔지니어가 또 개선을 해오게끔 만들고 고객한테 배도 쬐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조금 더 채용할 때 신입사원분들을 채용할 때도 우선순위가 되는 직무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직무 요강이 되게 구체적으로 뜰 겁니다. 제어 설계 쪽이다, 아니면 하드웨어 설계 쪽이다,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 쪽이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결국에 묻지마 지원을 안 하시려면 제가 대학원에서 이거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연장해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힙니다. 회사에서 모집 요강을 보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뭘지를 발췌를 하세요. 발췌를. 내가 대학원에서 그 로봇 관련된 논문 한 3편을 썼다라고 하면은 5편 썼다라고 합시다. 5편을 막 다 갖다가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5편 중에서 이 회사에서 들어줄 만한 게 몇 개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발췌하세요, 제발. 그래야지 대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진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5년,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산업에서의 리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시작하시기 좋은 시점이니까 진짜 관심이 없으면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 쪽에 그러니까 돈 벌려고 로봇 산업 뛰어드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베팅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 뒤에는 박시태 연구소장님 모시고 그 다음에 진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한번 연장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